2024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 특강, 인문체육계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논술의 출제 유형 및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항수는 인문체육계는 2문항이고요. 논제 1은 801자에서 900자, 논제 2는 1001자에서 1100자 이렇게 원고지 형식으로 제출되어 있고요. 시간은 총 120분이 주어집니다. 출제 유형은 자료 제시형이라고 해서 제시문이 있고 그 아래에 논제가 나와 있습니다.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경희대 논술 대비 일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술 주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제를 할 경우에는 사회과나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경제, 국어, 문학 등에서 주로 논술 주제를 발췌하거나 지문을 뽑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쟁점에 관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논술에 나오는데요. 단순하게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것들이 갖고 있는 인간 사회에 대한 보편적 주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냥 단순하게 찬반의 형식으로 쓰는 것보다는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깊게 사고하고 난 다음에 토론하는 방식으로 답안지를 써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사적인 주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찬반에 대해서 묻는 것보다는 그 질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간 사회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찬반보다는 그것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의미나 주제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답안지를 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특정한 이론이나 유명인의 주장 같은 것들을 그대로 외워와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생소한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알만한 문제들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끔씩은 특정 이론들을 암기해와서 지문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들을 잔뜩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오히려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가령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논제 중에서 찬반이 너무 명확하거나 누가 봐도 가장 올바른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경 보존 활동이 그러한 것이고요. 최근에 기후 생태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그것이 비판적으로 볼 만한 여지가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비판적으로 볼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것은 되게 중요하다,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 저희가 원하는 답안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렇게 뻔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만한 문제들을 왜 물어보느냐라고 하면 올라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들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주제의식이 어떤 걸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텍스트 해석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한데요. 논술은 이 텍스트 해석 능력을 체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제나 이론 중심으로 사고하시기보다는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지문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그 지문의 논리에 따라서 자기의 답안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시문과 논제의 내용을 충분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많은 논술 답안지의 분량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답안지를 받자마자 그냥 이렇게 써내려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이 논제나 이 주제문에서 내가 뭔가 뻔한 얘기가 아닌 새로운 뭔가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분석적인 이해가 좀 있으면 유리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자연스러운 문장 쓰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시험이라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문장을 써나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지문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구어체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논술은 구어체보다는 문어체 형식으로 쓰는 것이 맞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 사이의 연결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자연스러운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답안을 채점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하기 때문에 감점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훈련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대학교의 논술, 특히 이제 경희대학교 논술은 그렇게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지문들을, 다양한 지문들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분류하는 작업들을 물어보는 건데, 그때의 분류 기준이라고 하는 건 되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서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고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훈련해 보는 것이 결국은 논술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이라고 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죠. 한 문단 안에서 한 문단이 갖고 있는 주장 아니면 가장 중요한 센텐스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내 언어로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A와 B 혹은 A, B와 C, D의 비교 대조를 통해서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가장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채점을 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분류나 대조를 제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출발을 하는데요. 이 비교와 대조나 분류에서 만약에 실패를 했거나 엉뚱한 답안을 썼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문장을 쓴다고 하더라도 높은 점수를 좀 받기는 어렵겠지요. 따라서 이제 평소에 이 훈련을 하고자 한다면 단락별이나 페이지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도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어떤 거다. 그다음에 이 단락에서 이 글을 쓴 사람이 하고자 하는 핵심 주장이라든가 문제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대략 단락별로 한 문장 정도를 만들어내는 연습, 그 다음에 페이지별로 한두 개의 문장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신다면 나중에 논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때 당연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세 문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한 문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연습하면 상당히 논술 대비에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구하는 형식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씩 이제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릿속에 충분하게 뭔가 구상을 하지 않고 혹은 메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쓰다 보면 분량이 넘치거나 분량이 모자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술은 아주 엄격하게 그 분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분량이 부족하거나 분량이 많이 넘치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분량을 지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예비 논술인 경우에는 컴퓨터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본 논술에서는 손은 수기로 쓰기 때문에 글씨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좋은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걸 채점하는 사람이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를 알아보기 어렵게 썼다라고 하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좀 어려웠겠죠. 따라서 글씨체를 또박또박 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단 구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되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문단과 문단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간혹 전체를 한 문단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서법에서 되게 어긋나서 글을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앞과 뒤의 내용들이 엉켜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다. 그런 경우들은 기본적으로 논술에서 좋은 점수를 좀 받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실제 논술고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충분하게 퇴고할 만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구상하는 단계에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정서법이라든가 문단 구분을 다시 하지 않는 그런 번거로움을 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논제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경희대학교 논술의 경우에는 무엇을 바탕으로 비판하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하라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판하라라고 하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찬반의 관점에서 A의 입장에서 B가 가지고 있는 논지의 약점들을 파고들라라고 하는 건데, 그것과 달리 평가하라라고 하는 기본 문제에서는 예를 들면 다의 관점에서 A와 B를 평가하라고 했을 경우에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가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나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아니면 가도 동의할 수 있고 나도 동의할 수 있다. 근데 왜 물어보냐 그러면, 그런데 같은 관점에서 동의할 수는 있으나 그 안에서 동의의 방식이라든가
동의의 정도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비판하라라고 하는 문장이 나왔을 경우와 평가하라라고 하는 경우가 다 다르고 요약하라라고 하는 문장이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서술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무엇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시문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가 이 제시문 밖에 있는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끌어와서 답안을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어진 제시문 안에서의 논리나 논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넘어서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시문을 충분하게 읽고 그 제시문을 요약하고 그 제시문에 대해서 반대 근거를 다른 제시문에서 찾는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깨끗한 글씨와 간결한 문장을 써야 전달력이나 가동력이 좋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갈식으로 작성하라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저희가 문제가 800자에서 900자 혹은 뭐 1100자 내외이기 때문에 아주 짧은 문장, 짧은 분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짧은 글은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임팩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글을 시작하는 첫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두 갈식으로 쓰는 게 되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보니 결론적으로 이렇다라고 쓰는 것보다는 처음에 내가 읽었을 때에는 이것과 이것이 서로 나뉜다라고 하는 식으로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두 갈식으로 정리하고 난 다음에 논지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학년도 경희대 논술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문체육계에는 크게 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논제 1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3개의 지문이 나가고요. 다의 관점에서, 다의 시각에서 가와 나에 대해서 평가하시오라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다의 시각이 무엇인지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가와 나의 각각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쓴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동의 혹은 찬성 혹은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난 다음에 다만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을 하거나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나 방향에서는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써주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의 관점에서 가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나는 옹호한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 옹호한다라고 할 때에도 뭔가 전폭적으로 옹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하게 뭔가 제한적으로 옹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어떤 학생은 찬성한다, 반대한다라만 쓰는 경우가 있고 어떤 학생은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런데 제한적으로 반대한다라고 하는 관점을 써주신다면 그 학생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논제 2는 라에서 사까지 4개의 글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유사한 두 부류로 묶어서 그중 한 입장을 선택해서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관점을 비판하라라고 하는 것이 논제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두 부류로 묶는 것이 중요한 거죠. 4개를 1대3으로 묶을 수도 있고 2대2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눠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선택했을 경우에 한 입장을 선택해서 요약하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가와 나 혹은 다와 라 아니면 이제 뭐 라마 바사 이렇게 나누고 난 다음에 그 입장 내가 지지하는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라고 하는 것을 요약한 다음에 이 요약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의 관점, 상대 관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3가지 질문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그래서 제대로 묶었느냐, 그 다음에 한 입장을 제대로 잘 요약했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상대 입장을 비판적으로 잘 설명을 했느냐라고 하는 이 3가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만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번 모의 논술의 경우를 보시면 논제 1이 801자에서 900자 이하, 그다음에 논제 2가 1001자에서 1100자 이하라고 해서 두 문제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출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개의 지문이 제시됐습니다. 가는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발췌를 했고요. 나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학자의 단절의 시대라고 하는 책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다는 경희대학교 국문과에 계시는 안영훈 교수님이 쓴 배움 끝이 없는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글에서 가져왔고요. 라는 마사 누스보움이라고 하는 미국의 법학자의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다음에 마와 바는 최근에 나온 교육에 관한 책들에서 가져왔고요. 사는
플라톤의 국가라고 하는 책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처럼 저희 인문 체육계 모의 논술의 경우에는 인문 사회 전반에 걸쳐서 발췌를 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이론이라든가 특정한 책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논제 1의 출제 개요 및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논제 1은 제시문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상황이나 입장을 평가하는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실의 다양한 문제를 인문학적인 시각에서 성찰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출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찬반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어떤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시각에서 성찰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찬반은 되게 성찰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인데 반해서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찬성이 아니라 다른 어떤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성찰이라고 하는 것하고 다음 찬반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시문 다의 논지에 대한 이해와 요약이 가장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가와 나를 비판하거나 평가하라고 했으니까 제시문 다가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번 모의 논술에 나와 있는 다의 경우에는 진정한 배움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득이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얻지 않으면 진정한 교육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의 주장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와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다면 가의 경우에는 목민심서에 나와 있는 건데 목민심서에서 주나라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백성을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되고 가르치는 것이 백성을 가르치는 거고 가르치고 교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정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기본적으로 이 책의 입장은 백성을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명확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향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향 전달식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나의 경우에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에 의해서 완성될 수가 없고 다음에 배우는 사람이 만족감을 갖거나 호기심을 갖거나 무언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재촉이나 감독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더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이제 다의 관점에서는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가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바라볼 테고 나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나마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파악을 하고 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답안을 쓰는 것이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 답안을 보시면 우선 다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를 요약하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공부도 지식을 전수받는데 만족하지 말고 자득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였고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배움이라고 하는 말과 교육이라고 하는 말과 학습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조금씩 뉘앙스는 다르지만 이번 모의 논술에서는 전반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를 먼저 요약한 다음에 가와 나에 대한 각각의 평가를 써야 되는데요. 다의 관점에서 가는 뭔가 통제나 교화나 그다음에 하향식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뭔가를 강요하거나 명령해서 진정한 배움이 얻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가 얘기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다는 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나는 가르치는 교사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원하는 길로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향식 가르침을 비판한다는 점에서는 좀 뭔가 이렇게 다와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나의 경우에도 학습자의 동기와 흥미만 강조했을 뿐 실제 그것이 경험으로 이어지거나 지혜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다의 관점에서 나를 평가한다면 제한적으로 하향식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비판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동의할 수 있으나 근데 이 경우에도 학습자의 동기와 흥미 이외에 경험을 통한 지혜의 습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쓰시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제 2는 라, 마, 바, 사 4개의 지문을 놓고 기본적으로 그룹핑을 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라를 보시면 라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공적 기능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시민으로서의 개인,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능력을 지닌 개인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참된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 라의 입장인 거고, 마는 그렇지 않고 한 개인이 감성, 체력, 인성, 그 다음에 지식, 이것들을 다 키워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교육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의 사적 기능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 역시도 교육의 사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때의 사적 기능이라고 하는 건 인지 능력 향상, 구체적인 훈련, 그다음에 협업 능력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바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능력보다는 취업에 유리한 것, 이것이 관점인 거고, 마는 반드시 취업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감성, 체력,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두루 갖춘 개인을 완성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와 바는 교육의 사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입장인 거고, 라와 사는 두 개는 기본적으로 공적 입장을 강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의 경우에서의 공적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시민을 키워내는 것이고, 플라톤의 글에서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시민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를 수호하거나 이끌고 갈 통치자 혹은 수호자를 키워내는 것이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 논제 2의 경우에는 라와 사가 교육의 공적 기능을 강조했고, 마와 바가 교육의 사적 기능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와 사는 같은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는 차이가 있고, 마와 바 역시 교육의 사적 기능을 강조했다고 하지만 그 내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라, 사, 마, 바를 서로 그룹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차이점을 설명하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시 답안을 보시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육의 공적 기능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사적 기능을 옹호하는 입장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 반대로 교육의 사적 기능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교육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을 비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라사의 경우에 라사를 옹호하는 경우, 공적 기능을 옹호하는 경우는 라사의 입장을 요약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두 글은 모두 교육의 공적 기능을 강조한다. 두 가지식으로 앞에다가 제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라는 이렇고 그 다음에 사는 이렇다. 그런데 다만 라가 얘기하는 공적인 것과 그 다음에 사가 강조하는 공적인 것이 서로 어떻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와 사는 공통적으로 교육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지만 그 안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바라본다면 마와 바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사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이 오로지 개인의 취업이라든가 개인의 인성에만 관심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결국은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 공동체가 위태로워진다면 결국은 개인의 역량이라든가 개인의 가치 또한 하락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라사의 입장에서 마바에 대한 정확한 비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교육의 사적 기능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교육의 공적 입장을 옹호하는 경우를 비판한다면 우선 마바의 입장을 요약해야 되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는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바는 직업교육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둘 다 개인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그때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개인의 자질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 관점에서 예를 들면 라사를 비판한다면 기본적으로 라사는 개인을 어떤 공동체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키거나 수호하거나 통치하는 수단으로 삼을 뿐 그 개인이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거나 행복한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약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와 바가 동일하게 교육의 사적 기능을 강조하고 개인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그때의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이 높은 점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된 특강들은 모두 마쳤습니다.
날씨가 무덥고 지금 이맘때가 아마 수험생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은 덥고 비는 많이 오고 그래서 공부에 진도도 나가지 않고 뭔가 집중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이 어려운 시절을 잘 견뎠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모의논술 특강이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본논술에서도 이 강의가 활용되어서 여러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경희대학교에 입학해서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특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